네, 7월 9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 김종대의 정치풀 악셀입니다. 김종대 전 의원이 운전석에 앉아서 정치 현안 제대로 밟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동반석에 김정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 직전에 이 폭염 때문인지 오디오가 갑자기 기계가 고장이 나서요. 2부에서도 마이크를 두 분이 나눠 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색하게 좀 인사를 하셨는데요. 너른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김정민 변호사님 오늘 날인 만큼 박수부터 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날이 오네요. 네,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이런 날이 같은데요. 옵니다. 네, 오늘 박정훈 대령에 대한 공소가 취소됐고요. 저희가 오랜 시간 박정훈 대령 관련된 아이템, 최상병 아이템을 하면서 김정민 변호사님을 배웠었는데 정말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고 네. 감사드린다라는 인사를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구독자를 대신해서 이건 드리겠습니다. 진짜 전 국민이 그 박 대령을 응원했고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었죠. 너무나 당연했던 일이 기적처럼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힘이고 우리가 선거를 잘했기 때문에 또 이 시간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민주주의는 위대하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박정훈 대령의 어떤 마음, 그리고 지금 어떠신지도 궁금한데요. 아직까지 뭐 입장이 나온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통화를 이제 하셨나요? 내일 비로소 그동안 족쇄처럼 언론 접촉을 막아왔는데 내일 비로소 우리가 그 국방부 홀을 사용해서 기자회견. 네, 기자회견. 그 브리핑룸에서 그 국방부 관계자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박 대령을 모욕하고 그 장소를 저희가 쳐들어가자, 뺐자 해서 내일 드디어 그 장소에서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몇 시인가요? 궁금하네요. 제가 아까 전데 오후인지 오전인지 잘 예, 모르겠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희가 댓글로 넣어드리도록 하고요. 드디어 박정훈 대령의 목소리로서 이 상황에 대한 본인의 소회를 직접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여러모로 이 바뀐 정권의 풍경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최상병 특검의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도 좀 생각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종대 의원님도 오랜 시간 박정훈 대령 응원하는 메시지 보내셨는데요. 아마 이 방송을 또 보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봐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우리 사회 그래도 통찰력 있는 작가들이 글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 읽은 책 중에는 박정훈에서 내란 항명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는 부당한 명령에 어떤 지시가 있을 때 항명을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소명을 했는데 이걸 항명죄로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없었더라면은 12.3 내란 때 선관위나 또는 국회에서 우리 군인들이 정말로 명령이 막 총을 쏴서 문 부시고 들어가서라도 끌어내라 그랬을 때 항명인 줄 알면서도 거부했을까? 그러니까 또 다른 박정훈이 있었던 것이죠. 그 예. 내란의 현장에서도 또 다른 박정훈들이 있었던 거고 또 그중에서 몇몇 중요한 인물들의 심경의 변화가 이후 검찰 특수본에서 진실을 밝히는데 엄청난 기폭제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작가들은 박정훈에 있었기 때문에 계엄 현장에서 항명을 하는 또 군인들이 계엄군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를 쭉 이어가게 하는 하나의 서사를 구성하는 것이다. 나는 이런 통찰력이 놀랍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한 명의 박정훈의 작은 승리지만 크게 보면은 우리 한국 민주주의의 국가의 승리고 시민의 승리고 민주주의의 어떤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그런 문제다. 그리고 이런 면에서는 우리 국군 장병들이 정말로 또 다른 박정훈으로니 대해줬기 때문에 이 내란을 극복하고 특검에까지 이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수고 많으셨다. 이제 마음의 고생 또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마음껏 또 새로운 세상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마 박정훈 대령이 없었으면 이 정권의 사실 본질을 가장 빠르게 보여줬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처럼 계엄을 막고 우리가 이런 일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게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제 겨우 무죄가 확정되는 것에 불과한 것은 겨우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불과하지 이제까지 잃어버렸던 것들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거를 잃어버렸고 저는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그건 잃어버린 거고 이제 더 크고 중요한 것들을 이제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이미 이제 박정훈 대령에게 과거와 같은 일상은 힘들 것이다. 이제 공인이 이미 됐고 네. 소명이라는 게 생겨버렸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이 사건에서 우리가 꼭 짚어야 될 부분이 우리 역사가 한 명의 생명 때문에 좌지우지된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 4.19도 그랬고 예. 지금 우리 사건도 이 사건도 최혜병이라는 한 생명, 한 명의 생명인데 너무 그 소중했던 생명이죠. 그걸 그 총량으로 보면 뭐 한 명 가지고 혹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이런 생각들을 국민들은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 효율을 따지고 생명을 가지고 효율을 따지고 뭐 불가피한 희생 뭐 이런 식의 강자 논리 예. 이런 논리를 국민들은 거부한다. 생명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박정훈 대령이었던 거죠. 이 그 병사지만 한 명의 그 존재감 없었던 병사일지라도 그 사람은 가족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그 한 사람에게 이 세상의 행복은 얼마나 귀한 거였나요? 그 생각들이 박정훈 대령을 어느 편에 서게 했느냐. 그 최혜병 편에 그래도 끝까지 서게 하는 그 생각의 원천은 뭐냐면 생명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무엇이 옳은 길인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하고 내가 불의에 가담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그런 굳건한 생각. 예. 그 죄를 짓지 않겠다는 생각이 이번에 그 내란 사태 때도 많은 군인들이 나중에 어떤 불이익이 올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내가 이런 짓을 할 수는 없다라는 확고한 신념의 행동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큰 울림이 돼서 네. 정말 기적처럼 우리가 어찌 보면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 표현되지 못했던 거였겠죠. 우리 일상에서. 그러나 그 껍질을 깨고 그 생각이 이제 온전히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공기가 되었다. 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근데 원래 수사단장 역할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 일을 다시 하실 수 있는 건지 또 궁금하다라는 댓글들이 있던데. 저는 이제 이렇게 권했어요. 예, 명예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러나 더 이상 군에서 할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제 후배도 이미 그 자리를 이미 후배들이 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런 부담을 주고 있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빨리 전역하시라. 오. 전역해서 이제 또 다른 일들이 있는 거니까 뭐 많은 분들의 그 어떤 그 필요가 있습니다. 예. 박 대령께서 이번 일을 통해서 얻게 된 말하자면 힘, 네. 캐릭터 이것이 사회 곳곳에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 뭐 본인의 생각을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예. 군 내에서의 할 일은 끝났다. 이미 이 사태로 인해서 그 공인이 되는 순간 예. 다시 일상의 평범한 군인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죠. 그건 모두에게 부담이 될 겁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최상병 특검이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사를 가장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이제 구명로비 의혹이라든지 이제 더 넓혀가긴 하겠지만요. 그런 부분에선 또 최상병 특검에서 박정훈 대령을 참고인으로 부르거나 또 수사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많은 또 부하들이 거기 팀에 들어가 있고요. 뭐 박정훈 대령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 문제는 잘해낼 거라고 믿고 있고요. 또 잘하고 있고요. 지금도.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김정민 변호사님도 최상병 특검 보러 제안을 받으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거절하셨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던 거죠. 지금 뒤돌아보면 자화자찬 같지만 자, 참. 항소치하가 너무나 예. 멋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거기 있었다면 그 멋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 거죠. 자제하신 거네요. 예. 그렇죠.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고요. 예, 뭐 하여간 뭐 그렇다고 특검이 불러서 또 맡아달라는데 또 이래서 안 된다고 또 얘기하고 나오는 게 뭐 그렇게 김정민 변호사님은 이미 안 하신다고 거절하시긴 하셨죠. 글쎄 말이요. 그걸 또 언론에 다 내버리고 말이야. 하여간 뭐 이해합니다. 예, 그런데 저기 박정훈 대령이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이 특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어떤 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가려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왜 이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군대의 어떤 적폐가, 예. 어떤 구조가, 어떤 문화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비극적인 사태를 맞이하고 또 박대령 자신도 저는 어떤 그 정신력으로 이겨냈다고 보는데 약 19개월 동안 거의 면벽자가 된 거거든. 그렇죠. 병만 정말 보고 있게 만들었잖아요. 뭐 책을 200권 읽었대나 어쨌거나 뭐 이런 그러세요? 얘기도 들리고. 야. 예.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정신의 극한 어떤 그 위기 속에서 무언가 그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한 적응 기간도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그 원인과 심층을 우리가 직시하고 저 사법의 어떤 과정을 넘어선 그 이후까지 내다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또 다른 어떤 그 최수근 상병과 같은 일이 생겨서는 안 되고 또 내란을 이 민주주의 힘으로 극복해서 한껏 높아진 국민의 자존감을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큰 정치적 자산이자 우리 국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주류의 정서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걸로 하는 어떤 사회적 또 공적 기능 이런 것들이 박정훈 대령 혼자서 되는 일은 아니고 국가가 제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예컨대 어떤 국방문화혁신위원회라든지 국방의 어떤 제도 발전위원회라든지 이런 어떤 그 공적인 기구를 통해서 좀 구현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자리 제안하시는 거예요? 오지 않을까? 같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국방개혁 TF? 그래서 그냥 뭐 장관으로 안 불러줬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외곽에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뭔가 이런 어떤 개혁의 에너지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좀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계속 어떤 국방에 건강한 충격을 주는 신선한 자극을 주는 이런 어떤 그 프로세스로 가야 될 것이다. 이럴 때 이제 면벽의 수행의 그 깊이가 어느 정도 해탈을 했는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박대령하고 이제 초기에 그 심리 치료 갔을 때 제가 이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상담하시는 분이 그래요. 이런 일을 겪으면 몸 어디가 심하게 아프다. 혹시 불편한 게 있냐 그러니까 그렇게 두통이 심하다고 그랬어요. 두통, 치통. 그래서 뭐 이가 다 지금 빠지고 뭐 본인은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죠.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정말 안으로 골병이 들었죠. 약간 그 예전 사진하고 비교해 보면은 약간 주름이 늘었어.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래가지고 중요한 게 너 뭐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인사하다 보면 내가 형님 그럴 것 같아. 사실은 내가 한참 위인데. 그래요? 말씀을 더 하시죠.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안 좋으셨는데. 저도 이제 이게 어떤 우리가 귀한 희생, 정말 큰 희생을 치르면서 만들어진 자산이거든요. 최혜병의 희생, 또 박대령 스스로도 굉장히 고통을 받으면서 만들어진 자산이기 때문에 이 자산이 공공재로 영원히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또 도와주고 또 감시도 필요하면 하고 이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 공적 기능이지 어디 정당 같은 데 입당해서 말이죠. 어디 유세장 나타나고 난 이런 건 반대예요. 정의당도 반대인가요? 당황하시는 거. 그건 다르죠. 그거는 약간 다른데 안 오실 거니까 여기는. 그런데 어떤 그런 부분 어떤 정치적인 면보다는 공적인 기능으로 일단 어느 맞습니다. 정도의 자기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치적인 것도 생각해도 늦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전환도 너무 급격하게 하면은 이 급격한 변화 관리가 탈이 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버퍼링 어떤 그 완충 구역을 거쳐서 어떤 공적인 자리매김 이런 것도 하고 좀 뭐 회고록을 하나 쓰는 것도 자기 치유와 회복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그래서 시사인 같은데 나와가지고 우리가 특집 방송을 하고. 김종대 풀악셀에 드디어 동반석에 박정훈 대령이 오는 그날을 저희가 기다리면서 목이 메이네요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3특검이 출범하면서 가장 속도를 빠르게 내는 게 내란 특검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국민한테 가장 빠르게 효능감을 준 건 전 최상병 특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항소치하 소식들을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렸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야기를 좀 길게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면 지금 김태효 전 1차장이 7월 11일 소환 예정이거든요. 네. 아니 이분이 키맨이었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저도 그래서 좀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네. 뛰어냈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철저히 김태호 1차장은 배제하고 그림을 그려봤거든요. 그런데 막상 특검이 김태호 1차장을 소환했다고 하니까 그 비어있던 자리에 김태호 차장이 딱 들어가면서 그림이 완성이 된다. 딱 그림이 이제 완성이 되는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랄지 이런 분들은 김태호 1차장을 굉장히 많이 의심을 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저는 이 사건 속에서 기록 속에서 증거 속에서는 그 흔적이 없어서 저는 좀 그게 미스테리다. 그 양반은 아직 모르겠다 이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빈자리 그 위협적인 목소리를 냈던 사람, 이 문제를 강하게 밀어붙였던 그 실행력, 이게 김태호 1차장이라면 그림이 되지 않나. 그래서 부른 거 아닐까. 그래서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좀 분석을 해보면 이 국방장관이 그 조사본부 이첩을 검토해라고 했다가 불과 2, 3분 만에 안 돼, 하지마 이렇게 표변을 합니다. 네. 마치 7월 30일에는 이첩하라 했다가 7월 30일 날 표변하듯이 8월 1일에도 또 그렇게 급변침이 있었어요. 이것도 역시 본인의 판단이 아니죠. 바로 그 조사본부로 이첩하지 마. 다 그냥 빼고 처리해라고 강하게 푸시했던 그 목소리. 그 목소리가 김태호 1차장과 관련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제 퍼즐이 다 맞춰지거든요. 그리고 7월 31일 날 회의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림이 거의 완성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조태용, 예. 그 다음에 1차장, 그 다음에 임기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진우도 통화 기록상 나와요. 주진우 의원, 네, 의원, 의원이죠? 네, 주진우 의원도. 그러면 주진우 의원도 불려갔다고 가정하면, 예. 자 완성이 된 거예요. 거기서 나옴직한 말, 법적 분석을 끝낸 다음에 수사권도 없는 해병대에서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그냥 넘겨. 사단장은 예. 빼. 이게 나왔음직하다. 그래서 이제는 퍼즐이 맞춰졌다. 그래서 그 회의에서 주요 골자가 잡혔고 그것이 그대로 14시에 그 장관을 통해서 해병대 부사령관한테 전달된 거 아니냐. 그런 지시사항의 핵심이 뭐냐면 해병대 너희들 손으로 그 이첩하지 말고 끝내 이거였거든요. 예. 근데 8월 1일 날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장관 사이에 옥신각신하면서 이걸 못한다 그렇게 못한다.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조선부로 가져가라. 이런 옥신각신하는 것을 대통령 쪽에서 들었다면 알았다면은 진노할 만하죠. 그렇게 내가 언제 얘기해줬잖아. 어떻게 하라고. 지침 다 내려줬잖아. 뭐 하는 거야 지금. 무슨 뻘짓이야. 너희들 죽을래? 이렇게 나옴직하지 않느냐. 그 목소리가 김태호 차장과 연관 있는 거 아니냐. 김태호 차장이 했던 말일 수도 있고 김태호 차장이 전달했을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집행에 깊게 관여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피의자로 지목된 채 소환되는 거 아니냐. 그냥 단순히 그 회의에 들어갔다면 주요 피의자로 지목해서 이렇게 입건할 만한 당장 비교해보면 임기훈 비서관은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실무진에 가까웠기 때문에 전달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떤 의사결정을 해서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위에서 결정해주면 그대로 전달해주고 이렇답니다 저렇답니다라고 보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행여 관여돼 있다도 주인물은 아니다. 그런데 1차장이라 하면 끼었으면 안 끼었지 끼었다 하면 주역 아니겠느냐. 김태효가 끼었다면 거기에 끼었다면 주역일 거다. 왜냐하면 그 영역은 국방 영역이기 때문에 원래 임종도 2차장 영역이란 말이죠. 그런데 2차장을 제끼고 휴가 중이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제끼고 차장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태용 그 안보실장은 이번 계엄 때도 그 내란 때도 드러낸 캐릭터가 뭡니까? 자기가 뭐 결정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1차장이 총괄하고 총대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문제는 핵심적으로
1차장과 법률적 아이디어를 낸 주진우 두 의원 두 사람의 작품일 수밖에 없지 않냐. 야.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그림이 저는 이제는 좀 이해가 돼요. 오, 그럼 네. 김태효 다음에는 주진우 의원이 포토라인에 설 수도 있다. 주진우 의원도 만약에 예. 그 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있다면 예.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죠. 와. 왜냐하면 왜 참석했는데요? 법률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한 거거든요. 예. 그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 뭐였습니까?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권이 없으니 아무도 입건하지 말고 그냥 넘겨. 이거였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책임은 주진우 의원께서 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예. 왜냐하면 법률적 판단이 분명히 거기에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예. 네. 오판이었죠, 당연히. 네, 김종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 부분은 말이죠.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조사 직후에 전격적으로 김태효 1차장이 소환된 그렇죠. 겁니다. 예. 나는 김계환 사령관이 입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드디어 네.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이거는 예고된 겁니다. 예. 김계환 사령관이 이제 그 작년에 총선 전이죠. 뭔가 총선 전부터 좀 분위기가 이상하다가 이제 그 지휘서신을 보냈어요. 해병대. 그랬죠. 그때 예. 대령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거든요. 임성근이나 뭐나 안 나가고 버티니까 진급 공석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올해 해병대만 진급을 못 하는 거예요. 다른 군은 전부 다 물갈이인데 예. 임성근 하나 지키느라고 해병대 인사가 멈춰버리니까 밑에 진급 대상자들이 부글부글 끓었으니까 서둘러서 이걸 무마하려고 대령들을 마서 간담회를 하고 얼마 있다가 지휘서신을 보내는데 내용인즉슨 말 못할 일이 많았다. 말 못할 사연이 많았다.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군의 지휘서신답지 않은 상당히 감성적 지휘서신을 보낸단 말이야. 그랬죠. 그때 네. 우리가 이걸 물망초 작전이라 그랬어요. 나를 잊지 말아요. 예. 근데 들은 건 누구냐? 용산이다. 예. 나 지금 이거 입 안 벌리고 있는 건데 자꾸 이렇게 해병대가 이게 흔들리면 나도 못 버틴다. 그래서 나를 잊지 말아요. 그러는 어떤 물망초 작전이 아니냐. 그리고 김계환 사령관이 유임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인사 올소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말 못할 일이 많았다고 한 그 말 못할 일이 지금은 말할 일로 바뀐겨. 드디어. 예. 말 7일에 못할 일이 소환돼서. 지금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로 바뀐 거라고. 거기서 뭔가 튀어나온 게 이제 1차장 김태효를 통한 어떤 그 정황이 아니냐. 오. 그 김계환 사령관이 누구로부터 연락이 받았냐. 해병대 대령 하나가 용산에 파견 나가 있는데 거길로 확인했다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아는 진술인데 그보다 윗선. 거기서 뭔가 대통령 경로라든가 이런 것들의 정보가 수집된 거 아니냐. 좀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계환 사령관 조사를 마치고 특검이 취한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세 가지죠. 예. 첫째 항소 취하, 둘째 김태효 소환, 예. 그 다음에 김동혁 검찰단장 직무 배제 이게 결정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커. 예. 그 항소 취하도 김계환 사령관의 그 자백, 맞다 대통령 경로 이게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자신 있게 특검도 항소 취할 수 있었지 않냐 이 시점에.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가 협조적이었다는 말이 김계환 사령관 조사를 마치고 특검 쪽에서 한 말이 어찌됐든 협조적이었다는 거거든요. 그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치했기 때문에 협조적이었다라는 말이 나온 거고 그런 부분이 해소된 거 아니냐. 그래서 말 못한 사연 그런 얘기들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변호인 입장에서도 이제 저는 변호사니까 그 김계환 사령관의 변호인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현직 사령관 아니었느냐. 어떻게 이 사령관 입장에서 이걸 다 폭로할 수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압력이 어마무시했다. 예.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도저히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그 읍소 전략 이거 아니었겠느냐. 왜냐하면 곧바로 자백하는 순간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곧바로 모해 위증과 국회 위증이 걸려듭니다. 본인이 위험할 네. 수 있다. 그러면 구속영장 사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 입장에서는 또 그렇다고 자백을 안 할 수도 없어. 자백을 한다면 결국은 예. 사연을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냐. 당신들은 모르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런 문자도 받았어. 저런 전화도 받았어.
나도 괴로웠어. 이 얘기 할 수밖에 없었지 않냐. 예. 그러니까 이제 다음 수순은 특검이 쉽게 속도감 있게 나갈 수 있었지 않느냐. 근데 참 안타까운 건 해병대 사령관 삼성 장군의 모습으로는 그렇죠. 너무 구차하고 그 정도 용기 가지고 도대체 병사 그 북한군 한 명이라도 잡을 수 있는 겁니까? 그 정도 용기 가지고. 아니 뭐 이렇게 그렇게 겁이 많아가지고. 이게 저기 뭐냐면은 그때 당시를 회고해 보면은 작년 총선 전에 두 가지 이벤트를 주목하셔야 돼요. 김계환 사령관 유임. 저 대령들 많고 내가 10월까지 한다 그랬어요. 다들 4월에 나가는 줄 알았어. 그런데 10월까지 한다 그러면서 아주 찬물을 확 끼얹었고 그에 뒤이어가지고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발령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그 총선 때 그 집중이 되면서 해병대조차도 선거 결과에 집중을 했던 거라고. 그때 여당이 이기면 자연스럽게 다 보상해주고 틀어막고 다 되고 또 대사를 보냈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는데 웬걸 저기 대참패를 한 거예요. 대참패를. 예. 이러니까 사령관이 한번 흔들려서 그 지휘서신을 보낸 거고. 그다음에 이종섭 때문에 총선이 폭망한 거예요. 이종섭 플러스 대파라고. 그랬죠. 런종섭이라는 악명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런종섭 플러스 그거라고 대파라고. 이 두 개는 너무 결정타였는데 이러면서 어떤 그림이 나는 깨져나가고 사실상 붕괴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10월에 전역을 해서도 공수처에 가서 김기한 사령관은 거의 묵비권을 행사한 걸로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쩌면은 특검을 기다렸을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예.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고. 그렇네요. 예. 김계환도 특검을 기다렸다라는 포인트가 재밌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VIP 경로소리라고 하는 건 이제 뭐 정해진 수순일 것이고 더 많은 국민들이 여기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특검이 궁금해하는 것은 구명 로비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사실 그 부분은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방금 눈을 감으면서 잠깐 읊조리셨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그 이야기들을 또 제기해 주시기도 하셨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고발 당하시기도 하셨잖아요. 저를 고발한 건 멋쟁 해병. 네,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죠. 김규현 변호사하고 제가 피고발인이 돼 있고요. 근데 우리는 키맨이 이종호 씨 아니었냐고 봤던 것이죠. 예. 나는 이 권력 구조를 이렇게 봐요. 김건희가 나 대통령 영부인 됐으니까 주가 조작도 하고 마약도 하고 니들 마음대로 해먹어. 이렇게 처음부터 갔던 건 아니라고 봐. 그게 아니라 포스트가 있는 거예요. 명태균, 이종호, 그 다음에 삼부토건의 조남욱 회장 이런 분들이 주변에 많아요. 그런데 다 김건희를 만든 사람이고 김건희의 재산과 권력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얘기하면은 김건희는 무조건 들어줘야 돼요. 누구 덕에 거기까지 갔는데 그 돈 누가 벌었는데 내가 입 벌리면 누가 다치는데 나는 이게 있었다고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종호 씨는 일종의 어떤 경제, 예. 그다음에 명태균은 정치,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마약업자들도 있고. 아직 의혹이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서울대 최고위 과정 같이 다녔다가 그 렌터카 업체 하는 모빌리티 업체 사장도 있고. 네, 집사 역할했다고 JTBC가 보도했던데 이미 나갔다고 또 오늘 아니 그 사람은 나갔더라고. 야. 그 사람은요. 김건희 엄마 도와주다가 집행유예 형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냥 도와준 게 아니라 그 장고 조작. 그러면 보십시오. 김건희 때문에 이종호는 자기 돈 못 벌고 김건희 돈만 벌어졌어. 명태균은 도와준다 그러지만 개털됐어. 그다음에 이 김씨 모빌리티 사장은 나는 전과자 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김건희는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패밀리 개념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종호 같은 사람이나 누가 임성근 말이야 그 사단장을 왜 자르냐고 소리 한번 버럭 지르면은 이렇게 가는 패스트 트랙이 있었다고 봐요. 패스트 트랙이. 그러면 반응 속도가 빠른 겁니다. 이 정권이. 그게 여기 사달로 이어졌을 수도 있는 거고 그 경로를 만드는데
이제 임성근 사단장 본인은 뭐 직접 로기했다는 아직 혐의는 없지만은 그 주변도 또 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이게. 그럼 김정민 변호사님은 이제 뭐 만약에 수사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를 어떻게 좀 혀를 뚫어야지. 그러니까 VIP 경로설은 김계한 전 사령관이 입을 열면서 혀를 뚫렸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어디를 해야지 뚫립니까? 그 부분도 통화 기록을 보면 알죠. 왜냐하면 누구의 통화 기록이요? 이종호 씨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송호종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임성근이 사표 쓴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사표 쓰지 말라고 VIP한테 내가 얘기하겠다고. 굉장히 짧은 말 같지만 스토리가 축축축 이어져요. 통화 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추적하면 금방 나올 거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이제 이 근대 국가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을 우리가 모셨고 또 세웠고 또 낙마도 했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과연 그 영부인들과 관련된 비리를 다 합해도 이분을 능가할 수 있겠는가? 그러게요. 를 넘어섰죠. 예. 보기엔. 아니, 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조선족까지 끌어와야 될 정도로 이건 정말 비극이고요. 정말 역사의 비극이고 그 개인들에게도 비극이고 넘봐서는 안 될 자리들을 넘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 돈이 좋으면 그냥 숨어서 돈 벌면 되지. 그러면 지금보다 나았을 거 아닙니까? 그 국가의 명운을 쥔 중요 자리를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거는 천벌 받을 겁니다. 예. 결국 이종호의 신병을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 방송 출연했던 김용남 전 의원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종호 같은 경우에는 최상병 특검만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에도 연루되어 있는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이종호 씨는 당신이 로비했다고 그래도 범죄는 안 되겠죠. 본인은. 근데 이제 그걸 전달받고 그 1000페이지의 수사 기록, 수많은 수사관들의 노력과 많은 사람들의 진술이 담긴 그걸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가지고 범죄자는 풀어주고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은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고요. 저는 임성근 사단장이 했던 말 중에 두 가지 명언을 남길 것 같다. 하나는 뭐냐면 작전 지도와 작전 지시는 다르다. 또 하나는 자기는 독고다였다.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예. 작전 지도와 작전 지시가 어떻게 달라요? 그걸 내가 구별할 국민들이 누가 있습니까? 작전 지도가 작전 지시와 뭐가 달라요? 아무리 봐도 저는 구별을 못 하겠는데. 최상병 관련된? 네, 사단장이 부분에 돼가지고 있어서? 뭐 네. 작전 지도 그러면 작전 지도는 밑에 사람 저건 지도니까 내가 안 따라야지. 지시면 이건 따라야지. 그걸 구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말은 해서는 안 됐던 얘기죠. 그 다음에 독고다였다. 근데 지금 벌써 부인의 폰에서 김건희의 측근으로 이렇게 본인은 독고다 했는지 모르나 부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벌써 이게 그리고 저는 그 이종호와 김기현 변호사의 대화는 그 대화 자체가 신빙성이 굉장히 높다고 계속 주장해 왔어요. 예. 변호사 입장에서 당시 8월 9일 날 대통령 경로설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나 복잡한 루트로 이종호가 그 손을 쓴 루트를 얘기하잖아요. 그걸 일부러 만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김기현 변호사가 사석에서 들었다는 김건희 여사한테는 바로 로비를 하는 게 아니라 측근 누구를 통해야 돼라는 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분이 그분 아닌가? 그 임성근 사단장의 부인이 만약에 통화했다면 네. 그분이 그분이라면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너무나 뚜렷하죠. 그리고 이 부분을 지금 이제 고발당했잖아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고발의 취지가 뭐냐면 왜 남의 말을 믿고 그래? 이랬다는 얘기거든요. 왜 너 이종호 말을 믿어? 이 나쁜 놈아. 아니 그럼 이종호가 나쁜 사람이지 설사 이종호가 뻥을 쳤다 해도 이종호가 나쁜 사람이지 이종호 말을 믿은 사람들이 죄인인가요? 아니 그 이종호한테는 한마디 고소장은 고소하고 뭐 항의 문자 한 번도 안 보내면서 이종호 말을 그냥 전달한 사람들은 고발을 해요. 청와대도 그때 용산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종호가 그 자기들 말대로라면 대통령 측근을 팔아먹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비난 안 해요. 그리고 예. 많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런 그 폐악질이죠. 이게 흑백을 바꾸려는 시도 아닙니까? 범죄자를 선량한 사람으로 하고 선량한 사람은 범죄자로 바꾸려고 하는
이런 제보를 한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그런 제보를 하는 분들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도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되고 공개가 되고 이런 부분을 힘들게 제보한 사람들을 뭐 사기꾼이냐 몰아가 가지고 뭐 이상한 프레임을 씌우고 그러면서 오히려 프레임이라고 하고 참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 지점에서는 그 이정호와 김기현 변호사의 대화를 그냥 사심없이 들어보면 너무나 리얼하잖아요. 그냥 딱 들어도 제가 볼 때는 우리 변호사의 촉으로는 그냥 듣는 순간 저건 99.9% 진실이라고 느껴졌어요. 저는 너무나 사리에 딱 맞잖아요. 예. 상황에도 딱 맞고. 그 공수처에 출석해 이종호 씨가 그 녹취 파일에 대해서 내가 흰소리한 거다, 허풍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한겨레 칼럼을 썼죠. 당신은 허풍쟁이가 아니시고 아주 진실하시며 저기 그 앞뒤가 잘 맞는 스마트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똑똑하고 진실한 분이 왜 스스로를 비하하십니까? 인생은요 자기 자신을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천공보다 더한 신공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그저 어떻게 국방장관 바뀔 것도 딱딱 알아맞히시고 그랬죠. 해병대에서 사성장군 나온다는 것도 딱딱 알아맞히시고 이쯤 되면 천공이 울고 갈 일 아닙니까? 이런 분이 왜 자기 자신을 뻥쟁이로 만드십니까? 너무 앞뒤가 맞는 분이고 스마트하시다. 이래가지고 내가 그 칼럼에도 썼거든. 예. 그런데도 내가 고발당했으니 어찌된 일이요? 아니 이 정도 해줬으면은 이제 내가 딴 건 다 몰라도 김종대 씨 앞에선 부끄럽다. 이렇게 자기 고백이 나와야 되고 또 저기 공수처 갔을 때 휴대전화는 왜 3번이나 바꿉니까? 그거 저 대포폰 그걸 공수처에 내가지고 수사기관을 능멸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공수처가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잡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덤으로 삼부토건 주가 조작하고 마약 수사 외환 문제는 또 덤으로 터져가지고 예. 이종호 씨 입을 통해서 나온 게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거. 저는 이종호 씨 같은 사람이 많겠죠, 우리 사회에. 그렇게 권력 주변에서 이름을 팔아먹고 이권에 개입하고 온갖 못된 짓을 기획하고 이런 사람들 정말 소탕해야 됩니다. 이 정부는 그런 일 없도록 주변을 철저히 감찰해서 이런 사기꾼들이 날뛰지 못하도록 예? 권력에 빌붙고 권력을 이용해 먹고 로비하고 그 다 변호사법 위반이거든요. 그게 변호사들이 그 공개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다 제가 그랬어요. 로스쿨을 얼마나 많이 뽑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격 없는 변호사들이 너무 설쳐요, 우리나라가. 이 사기꾼들 말이죠. 이 쓰레기 같은 사기꾼들 다 일소해야 됩니다. 네. 좀 아주 비분관계하시는데 요즘 로스쿨 교수가 저하고 전화 통화할 때 법학이었고 법기술만 남았습니다. 보통 이 법이라는 거, 법가들이라는 것은 법의 개념과 원칙을 세우고 그걸 통해서 하나의 어떤 그 국가를 갖다가 구성해 나가는 직업의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게 그게 아니라 학생들한테도 법 기술을 가르치는 내가 교수가 됐다. 이러면서 이 로스쿨 교수, 서울대 교수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번 한탄을 하시는데 제가 방송에서 한비자 얘기를 하니까 그걸 듣고 전화를 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 열심히 가르치셔서 그래도 희망을 만드셔야지. 근데 저도 기술자들을 사회로 마구마구 배출하는 공장장이 된 게 아닌가 문득 회의가 될 때가 있다. 이런 내가 진솔한 자기 고백을 들었다는 거지 내가. 네. 네. 사실 우리가 법 기술자들 좀 얘기 좀 할게요. 자, 이제 오늘 특검이 그 시원한 국민들에게 그 시원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 나오기 한 열흘 전에 군 검찰에서는 박정훈이 나쁜 놈이라고 바리바리 42페이지를 적었어냈어요. 아직도 이게 바로 법 기술자들이죠. 예. 천지분간 예. 못하고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고 강자편에 빌붙어가지고 법 기술을 거기에 모두 총동해주는. 쓸 수 있는 건 다 썼더라고요, 보면. 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는지. 결국 그건 뭐냐면, 자, 가만히 보니 돌아가는 폼새가 이제 특검이 항소를 취하겠군. 그러니 내가
우리는 끝까지 저항했다라고 이 씨앗을 여기다 남겨두자. 우리는 끝까지 저항해 놓라. 아니 왜요? 이런 미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 자들이라는 아. 자들이. 제가 그래서 한 3페이지짜리로 간단히 답변을 했어요. 그 증거나 보고 그런 얘기를 해라. 누가 누구한테 통화했는지 다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왜 이종섭 말은 그냥 듣지도 보지도 않고 믿어줍니까? 자, 대통령한테 영향받은 거 아니래요. 그 말하면 다 믿어줘야 됩니까? 그 앞에 전화는 어디로 가고요? 800에 예, 예. 그 전화 있잖아요. 그 바로 직전에 전화한 건 그 관계 없대요. 이종섭이 관계 없다고 하니까 관계 없대요. 그게 검찰이에요? 그게 법조행이에요?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고 이번 이 비극은 이렇게까지 안 될 수가 있었던 게 적어도 영장은 청구하지 말았어야 돼요.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그럼요. 예. 기각됐으면 기소는 하지 말았어야 돼요. 무죄가 나왔으면 항소는 하지 말았어야 돼요. 자, 항소심에 와서 검찰 담당자들이 바뀌었으면 지네들도 제로 베이스에서 한번 검토해보고 이게 공소권 남용이 아니었나를 법적 양심에 따라서 판단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시키는 대로 아까 말씀대로 법 기술자가 돼서 이 사람 죽여.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을 사람인지 안 죽을 사람인지 지 애인지 딸인지도 보지 않고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한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그런 소리를 제가 42페이지 보고 참 기가 막혀가지고 야, 이 자들은 정말 소설 쓰는 재주는 뛰어나다. 뭐든지 만들 수 있겠구나. 이게 해가 달이라고 써오라고 해도 아마 써올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럴싸하게. 그게 바로 법 기술자들이고 이번에 철퇴를 맞아야 될 거예요. 그 자들이. 네, 그 법기술자에 대한 진상조사와 감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법기술자의 최절정에 있는 것을 저희가 계엄 이후에 6개월 동안 봤었는데 그것이 바로 내란숙의 윤석열인 것 같습니다. 그 윤석열 씨가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고 있어서 그 이야기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앞서서 아까 잠깐 그 임성근 전 사단장의 배우자와 그리고 김건희 씨 측근이 통화했던 정황에 대해서는 약간 좀 보도를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면요. 서울신문 단독 보도로 나온 것인데 공수처로부터 관련 사건을 받았는데 2023년 7월 28일에서 8월 9일 그러니까 VIP 경로설 전후에 임성근 사단장의 부인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보면 여기서 김건희 여사 측과 연락한 정황이 포착됐다라고 하는 것이라서요. 굉장히 좀 놀라운 보도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까지도 윤석열 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구속이 될 것인가에 대한 또 많은 분들의 걱정이 있거든요. 어떻게 두 분은 전망하십니까? 제가 그때 여기 나와서 했던 얘기 같은데 이재명 상고심 절대 파기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가 두 분 다 그러셨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네. 아니 의원님 이제 와서. 네. 그래서 예측은 무의미한 거고요. 그렇죠. 예. 희망사항을 말하겠습니다. 예, 예. 국사범이에요. 아. 반바지 입고 서울 시내를 활보해서 되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빨리 잡아 넣어서 본인에게도 그게 그나마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분도 정말 강한 충격을 받아야 본인이 누구인지 알고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 거예요. 지금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예. 일단 좀 오늘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뭐 검찰 PPT만 해도 170장이 넘는다 그러고 또 지금 윤석열 측에서도 뭐 많은 준비를 해왔을 걸로 보니까 오늘 너무 조급하게 기다리실 필요 없이 저녁에 그 혼술하시면서 보셔도 되고 나중에 이제 알람을 켜놨다가 뉴스 올라오면 보셔도 되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윤석열은 이 특검은 위헌적이며 대통령으로서의 자기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대한 불법 수사라는 입장이에요. 이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이 사법 체계의 존재 자체를. 예. 그 정당성, 합법성 모든 걸 부정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특검으로부터 구속이 된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어렵게 체포했다가 허무하게 풀려났고 그 뒤로 지금 이제 활개치고 다니는데 이번에 특검에 구속이 되는 건 저는 사법적인 차원을 넘어섰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내란 진압을 하고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중요한 이정표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고 나는 오늘 특검에서 법원에 가가지고
이 윤석열의 어떤 그 저 석방이 정말 어떤 사법의 수치고 이제 왜 어떤 재구속됨으로써 이 국민의 엄중한 뜻을 받들 때가 됐다는 뭔가 한번 웅변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저기 어떻게 그 구속영장을 저도 받아봤어요. 예. 근데 꼭 드리고 예. 그냥 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잘 썼더라고요. 아, 지금 내란 특검이 잘하고 있다. 문장체랄지 이런 예. 게 힘이 있고 논리 정연하고 그리고 군더더기가 없어요. 아주 깔끔하게 잘 썼더라. 이건 뭐냐면 이 수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높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뭐 저는 보면서 뭐 큰 걱정할 게 없다. 잘 써졌고 조사도 잘 돼 있고 우리가 모르는 내용도 많이 여기 담겨 있구나. 그래서 안심했습니다. 네, 반드시 구속된다. 그러니 오늘 밤 편안하게 있다가 내일 아침에 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끝으로 댓글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축하 인사와 감사 인사를 넣어주셨는데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백사님께서 박정훈 대령님 견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짐승의 시간이 지나가고 인간의 시간이 되었으니 국가가 정상화되는 소식에 뉴스를 찾아 듣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우희숙님은 복권 되셨어도 그간의 마음고생, 가족분들의 고통 위로의 말을 아무리 한들 어떻게 잊을지요. 거짓은 참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 국민들께 일깨워주신 것 같습니다. 이젠 그들에게 처벌을 이라는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김정민 변호사님처럼 살고 싶다라고 기다린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전 김정민님처럼 살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도 하시네요. 정말 부인은 힘든데요. 배우자는 힘들지만 이 길을 또 가시는 분에 대한 응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저는 김정민 변호사 같이 살지 말라고 권유하고 고자 합니다. 저하고 오랜 시절 봐왔는데 매일 속상하시고 매일 가슴이 아프셔. 그러면서 단순한 변호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가 지켜줘야 될 의뢰인에 대해서 항상 어떤 그 법률 이상의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점을 말씀하신 거라면은 제가 동의가 됩니다만은 그렇다고 돈을 잘 법니까? 무슨 뭐 어디 좋은 자리를 갑니까? 뭐 그게 아니라 결국은 변호사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뭐 본인도 많이 또 그런 면들 다 감수하고 계시니까 저하고 시사인에서 방송하실 때가 제일 좋으실 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부러워하실 건 아니고. 아니, 부러워할 일은 전혀 아니고요. 저기 마이크. 상대적으로 보면 뭐 돈도 명예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상당히 이벤트는 많은 인생 같아요. 이벤트는 많고 바람 잘 날없고 그리고 또 뭐 저기 다른 의뢰인들이 보면 또 속상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건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뭘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사건도 많습니다. 그래도 박 대령님 사건은 뭘 써보기도 하고 소리도 질러보고 그러면 뭔가 개선될 수 있는 사건이니까. 희망이. 네, 근데 그 사건 자체가 그럴 수 없는 사건도 많거든요. 그럴 때는 참 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진짜 그래서 변호사들이 참 이게 고역스러운 좀 이런 것들이 또 생계와도 연결이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변호사로서는 이런 사건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사건이고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고 그럴 땐 참 즐겁죠. 근데 대부분의 사건은 마치 많은 드라마에서 보는 많은 그 재판들이 그 리얼하고 뭐 흥미진진한 게 아니잖아요. 뻔한 사건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게 환상입니다. 예. 근데 오늘은 이 정도의 격차를 들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도 군인권 사건 오래 취재하면서 사실 김정민 변호사님을 10년 전부터 취재하고 뵀었었는데 내가 만약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면 가장 먼저 살아갈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누구보다 진정성 있고 꼼꼼하게 사건을 봐주시기 때문에 그 지난 10년의 상황이 쌓여서 오늘 같은 결과를 또 만드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 최상병 사건은 정말 이 정권 초에 그리고 누구보다 이 어둠이 짙을 때 그 깊게 있게 목소리 뚫고 나오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박정훈 대령만이 아니라 오늘은 김정민 변호사님한테도 깊은 감사와 박수를 드리면서 마무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단언컨대 이 사건이 비교될 사건이 앞으로는 없을 거예요. 예, 부디 그러길 바라고요. 오늘 우리 김정민 변호사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리고 박정훈 대령에 대한 축하의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 하시고 싶으시다면요. 지금 당장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무리 인사를 하라는 제작진의 압력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올리시고
지금 현재 구독자가 우리가 최상병 사건이 이제 2년 동안 진행되어 왔는데 그동안에 열심히 방송했던 것도 분명히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굉장히 제가 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또 멋쟁이의 병에서 저를 고소한 게 시사인 방송입니다. 여기서 이 옷 입고 방송한 거를 고발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쁘게 조사를 받았죠. 네, 그런 만큼 장외 사법전으로도 이어졌다. 이게 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성원에 있어서 그런 거죠.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무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리고 울컥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저도, 우리 최혜병 가족께 진짜 진정한 위로를 드리고요. 그 고통에서 잘 벗어나서 최혜병에게 명복도 빌고요. 정말 잊을 수 없는 우리 국민 모두가 최혜병께 빚을 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박 대령님을 물심양면으로 그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신 거는 정말 변호인으로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빚도 영원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상병의 이름으로 마무리해 주시는 김정민 변호사님의 품격에 감사드리면서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그럼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은지 뉴스인 7월 9일 방송 오늘까지. 예, 제가 오늘 마이크 이슈 때문에 굉장히 정신이 없었었는데요. 갑자기 이 마이크 왜 들고 있냐라는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그래도 끝까지 방송 시청해 주시면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정신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정말 좋은 컨디션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